제31강 재매기의 일원 제1절 재매기의 개념 체계란 재매기의 기본 골격을 이야기하는 거다. 종이 재무보고의 목적과 기초 개념을 체계하는 것, 일관성 있는 기업에게 기준을 제정하는 게 목적이다. 개념 체계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크게 질적 특성 두 가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질적 특성 두 가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래서 재무보고는 목적 적합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질적 특성의 하부 구조는 먼저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재무보고가 예측가치가 있어야 된다. 피드백가치. 피드백가치를 확인가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세 가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는데, 이 암기는 목적 적합성의 목, 예측가치의 예, 피드백가치의 피, 적시성의 적시를 따서 앞글자만 따서 목에 피를 적시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 대비용으로 목에 피를 적시고, 그 다음에 2번 신뢰성은 재무보고가 신뢰성이 높아지려면 그 표현의 충실성, 표현이 충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립적이야죠. 중립성. 그 다음에 그 재무보고의 검증 가능성. 이런 세 가지가 있으면은 재무보고의 신뢰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표현의 충실, 그 다음에 중립적이죠. 검증 가능성. 이것은 신뢰성이 높아진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재무보고는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자, 비교 가능이라는 것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업 간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기간별 비교 가능성. 2024년, 2023년, 2022년. 이렇게 기간별로 비교 가능성. 자, 제약 요인으로서는 재무보고의 효익이 비용보다 크다. 효익이 비용보다 더 커야 되죠. 내가 재무보고를 얻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보다도 재무보고를 얻으면서 얻는 효익이 더 커야지 재무보고의 가치가 있다. 그러냐 이거. 그 다음에 중요성. 재무보고는 중요성이 있어야죠. 중요성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보 성격 자체만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중요한 정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다. 자,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개념 정리. 먼저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속성이죠. 갖춰야 될 속성을 질적 특성이란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적 적합성. 회계 정보 이용자가 회계 정보를 미래나 과거 평가 시 도움을 주는 정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1번이 예측가치. 2번이 피드백가치.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예측가치란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 회계 정보가 미래를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예측치를 피드백가치는 예측치를 확인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능력. 적시성은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공돼야 된다. 의사결정 시점 이후에 제공되는 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 설명하는 말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답안을 찾는 것. 자,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죠. 3번은 신뢰성. 회계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여기는 표현의 충실성.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자, 표현이 충실하고 검증 가능, 중립성일 때 회계정보는 신뢰성이 높아지더라. 표현의 충실성이란 기업의 자산, 부채 등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잘 표현해야 된다. 검증 가능성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 검증 가능해야 된다. 중립성은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여기 이제 뭐 축구로 따지면 한일전이죠. 한일전 심판, 축구 심판이죠. 중립적이어야 되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회계정보는 중립적일 때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은 기간별 비교, 특정 기업의 실적을 비교하는 거죠. 기업 실체 간 비교, 삼성전자, LG전자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효익과 비용. 회계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출되는 금액보다 그 정보로부터 얻는 효익이 더 커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성. 특정 정보가 잘못 표시되어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다. 중요하지 않는 정보라면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정보의 중요성. 자, 이렇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알아봤는데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큰아들이 있고 큰아들은 우산장사, 작은아들은 양상장사. 그러면 비가 오면은 큰아들이 돈을 벌겠죠. 작은아들은 망하겠죠. 그래서 서로 상충관계가 있다. 질적 특성 간의 서로 상충관계. 예를 들어서 토지라는 자산을 시가로 표시하면 목적 적합성은 높아질 때 신뢰성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시가로 하면은 현재 팔 수 있는 가격이죠. 목적 적합성은 높아져. 근데 시가는 자주 바뀌죠. 신뢰성은 떨어진다. 토지를 취득원가로 표시하면 목적 적합성은 낮아진데 신뢰성은 높아진다. 취득원가로 표시하면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니까 신뢰성은 높아지겠죠. 목적 적합성이 더 좋고 신뢰성이 더 안 좋다. 이런 논리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산의 평가 방법 중에 시가법과 원가법이 있는데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려면 시가법을 선택하겠죠.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려면 시가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아지려면 시가는 자꾸 변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져. 그래서 원가법을 선택한다. 자, 수익인식 방법은 진행기준, 수익인식을 진행기준, 완성기준인데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려면 진행기준 선택해야 되죠. 더 빨리, 뭔가 더 빨리 하면은 목적 적합성이 높아져요. 더 빨리 하면은 목적 적합성이 높아집니다. 진행기준은 완성이 덜 됐어도 진행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진행기준. 그 다음에 신뢰성을 높이려면은 진행기준보다는 다 완성이 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손익인식 방법. 발생주의, 현금주의 있는데 발생주의가 더 빨리죠. 수익과 비용이 발생이 되면 수익으로 인식해. 그게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현금주의는 돈이 지출이 되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 그러면 신뢰성은 더 높아질 수 있죠. 정보보고 시점, 분기별, 반기별 재무제표. 뭔가 더 빨리 하면은 목적 적합성은 높아져요. 그 대신에 신뢰성은 떨어지겠죠. 신뢰성을 높이려면 연차 결산 재무제표, 연간 결산 재무제표. 1년이 다 끝나야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연차 결산 재무제표죠. 더 늦지만은 정확한 게 신뢰성이 높아진다. 자, 상충관계 알아봤고, 제2절 재무회계 기본 전제. 재무회계는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은 독립적인 실체이며 주주나 경영자와는 별개 회계단이다. 주주 입장이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라.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인겨. 그래서 그 사례로 연결 재무제표.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한 거. 기업 실체의 가정. 두 번째는 계속 기업의 가정.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업은 계속적인 존속 가능성이 있다. 자산을 기록할 때 시가가 아닌 역사적 원가. 만약에 내년에 청산한다. 그러면 자산을 원가로가 아니라 청산가치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은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표시하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된다. 세 번째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업의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일정한 회계기간을 정하여 회계기간별로 재무제표 작성한다. 그래서 기간별로 잘라서 보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말에 평가하는 이유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연선, 발생미 개념이 나오는 거죠. 사장님이 현금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한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기업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준 돈, 현금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이죠.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 회사가 내일 망한다. 모든 자산 가치를 시가, 청산가치로 기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망한다는 가정이 아니라 계속 존속한다. 존속 가능성.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기록할 수 있다. 회사 실적을 발표해야 된다. 주로 1년 단위로 발표. 만약에 10년 단위로 발표하면 세금도 10년에 한 번씩 내겠죠. 그러면 국가가 망하겠죠. 그래서 1년 단위로 기간별로 잘라서 하는 게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자,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할까는 전자에서 역사적 원가주의 근간이 되는 회계의 기본 과정은 계속적이죠. 그래서 답은 계속기업의 과정. 2번이네요. 제3절 재무제표 작성 원칙. 재무제표는 이런 원칙하에서 작성하라. 그래서 계속기업 아까 했었죠.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경영진은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 만약 내일 회사를 폐업한다면 모든 자산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표시해야 된다. 계속기업을 가정하니까 역사적 원가, 취득원가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가정.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회계 책임자가 아니다. 경영진 기억을 하시고.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으면 항목이나 성격이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개정이 나오는 거죠. 비교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여 제고라는 것은 높이기 위하여 정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된다. 비교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보고 양식은 기업명이 있어야 되고, 보고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죠. 또는 회계기간,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이 있어야 되죠. 보고통화. 우리나라는 원화로 표시하죠. 금액단위는 원이나 1000원, 100만원. 조그만 회사는 원 단위로, 삼성전자는 100만원 단위로. 그 다음에 재무제표 명칭을 기록하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 명칭이 있죠. 그 다음에 종료일 있죠. 재무상태표 종료일 있죠. 회사명이 있죠. 그 다음에 단위는 원. 손익계산서는 기간이 있죠. 기간.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그 다음에 회사명 단위원. 자,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자, 이번에는 재무상태표는 작성 기준이 뭐냐?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자산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는 기타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자, 이런 문구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 대비용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통합 계정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무상태표의 제출용이 있죠. 제출용. 그래서 통합 계정 알아두시고, 자, 재무상태표는 비교 재무제표, 비교 재무상태표, 비교 재무제표 작성을 하기.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와 단기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된다. 3번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현재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근데 만약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실현된다면 그는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해야 된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실현되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과 유동으로 표시해야 된다. 4번 유동성 배열 원칙. 유동성이란 것은 현금화되는 속도죠. 현금화되는 속도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빠른 순서로 배열한다. 그래서 당좌예금이 정기예금보다는 유동성이 더 빠르죠. 당좌예금은 바로 돈을 뺄 수 있잖아요. 정기예금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유동성이 빠른 순서로 먼저 배열한다. 5번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상계 금지죠. 즉 순액 표시가 아니라 총액으로 따로따로 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당좌예금 잔액이 국민은행 2억, 신한은행이 마이너스 1억. 신한은행은 당좌 차율이 있다면 만약에 순액으로 표시하면 당좌예금 1억, 2억에서 빼기 1억 하니까 당좌예금 1억. 이것은 불안정 공시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이 총액 표시다. 당좌예금은 국민은행의 2억, 단기차입금은 신한은행의 1억. 이렇게 별도로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완전 공시죠. 자, 6번의 잉여금 구분 표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구분해서 표시하라.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주주하고 거래죠. 이익잉여금은 장사에서 번 돈이요. 구분 표시해야 된다. 7번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 미결산이라는 것은 당좌차월, 가지금, 가수금, 부동과 수표, 현금 가부족 이런 것들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라. 그래서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가지금은 여비교통비 등등, 가수금은 매출로. 기말에 재무상태표 표시 금지. 그 다음에 3번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수익 항목과 관련된 비용을 해당 기간에 대응해서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죠. 수익이 있어야 비용이 있다. 그런 원칙이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두개, 퇴직급여 충당금, 건설자금 이자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때문에 생긴 거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각각 표시해야 된다. 각 거래처의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동시에 존재하면 상계 금지한다. 그래서 이자 비용 따로,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따로 표시하라 그런 이야기죠. 3번의 구분 계산.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당기 순손익, 주당 순손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주당 순익이라는 것은 당기 순익 나누기 주식수예요. 당기 순익 나누기 주식수. 주당 순익이 클수록 좋은 거죠. 발생주의. 당해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현금, 입금, 출금과 무관하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 이게 발생주의. 그 반대어는 현금주의죠. 수익 실현주의. 실현 기준. 돈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확보되면 실현됐다 보죠. 가득 기준. 의무이행.
상품 등을 인도, 상품을 인도 등 행위를 해야지 의무가 발생한다. 해야 하는 의무, 이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득 기준이 완성이 됐다. 자동차 키를 넘겨주는 것을 가득 기준. 예를 들어 상품권 판매는 실현 기준이 완성이 됐어요. 상품 돈을 받았잖아. 상품권을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면은 실현 기준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가득 기준, 상품은 넘겨주지 않았잖아. 상품권을 넘겨줬지 상품을 넘겨주진 않았죠. 그래서 가득 기준은 인식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수익인식 불가.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상품권 판매는 현금, 선수금이어야 되죠. 그리고 언제 수익인식을 하냐? 상품권이 매장에서 상품과 교환될 때 그때 가득 기준이 완료됐다. 그래서 선수금, 매출 이렇게 하죠. 이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포괄이익이 있어요. 포괄이익. 포괄이익이란 것은 당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이익. 기타 포괄이익이란 것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죠.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이런 것들을 합친 게 포괄이익이라 한다. 당기순이익 플러스 기타 포괄손익 누계예요. 제4절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되면은 현금의 입출금과 무관하게 수익과 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건 기업에게 기준에서 인정된 거죠. 이런 것을 GAAP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해결 원칙이다. 발생주의. 그와 반면에 현금주의. 현금이 입금되면 수익으로 해결 처리. 현금이 출금되면 비용으로 해결 처리 방식.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오류예요. 당년도 1월 1일날 보험료를 20만원 현금 지출했다. 보험기간이 2년간. 당해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24개월. 그러니까 2년간 보험료를 20만원 지출했대요. 만약 현금주의로 했다. 현금주의는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있죠. 차변에 보험료 20만원. 대변에 현금 20만원. 자, 현금을 20만원 지출하고 현금을 20만원 지출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로 20만원 처리했다. 차변의 보험료. 그러면 보험료가 과대됐죠. 보험료가 단기뿐만 아니라 차기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주의로 한다. 만약에 발생주의로 하면은 보험료를 발생주의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발생주의로 한다면 차변의 보험료가 10만원, 선고비용이 10만원 이렇게 있겠죠. 발생주의로 했다면은 차변의 보험료 10만원, 대변의 선고비용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단기분은 보험료, 비용 처리고 차기분은 선고비용. 그래서 만약에 현금주의로 이렇게 했다. 만약에 현금주의로 보험료 20. 그러면 결산 때 어떻게 했겠어요? 결산 때 결산시 분계는 보험료가 과대됐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10만원 감소. 차변에는 뭘로 해야 돼요? 선고비용. 선고비용이 10만원. 그래서 보험료를 20만원 2년치를 한꺼번에 했다. 보험료가 과대. 현금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 결산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제5절 재무제표의 한계. 재무제표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만 제공. 재무적 정보만 있다. 이게.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단골고객 우상 강사, 브랜드 가치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비계량 정보는 측정이 불가능.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고가 안 된다. 그런 단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과거에 발생된 사건이나 거래를 정보 제공하는 것. 이게 한계점이다. 그 다음에 추정치가 포함된다.
미래에 발생되는 반영 불가. 미래에 반영되는 발생에 불과하죠. 그래서 추정치가 포함된다. 그래서 대손 추정률 이런 거죠. 특정 기업 실제 정보만 제공한다. 그래서 특정 기업 실제 정보만 제공.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회계 정보만 제공한다. 어떤 기업 전체가 아니라 우리 그 전체의 어떤 산업 전반의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 실체만 정보 제공. 비재무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6절 기타. 보수주의. 보수주의 반대는 비밀적립금. 비밀적립금 그래요. 보수주의 반대는 비밀적립금. 또는 뭐 분식회계.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뜻은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회계 처리 방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회계 처리 방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두 가지의 회계 처리 방안. 이게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익을 크게 작게, 이익을 작게 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회계 처리 방안이 있다면 이익을 작게. 이익이 작으면 세금과 배당이 작아지죠. 기업의 재무적 구조가 튼튼해지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비용은 크게, 수익은 작게. 보수주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선택한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야. 두 가지 이상 중 그 중에 이익을 작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 사례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원가법, 저가법, 이익을 작게 하려면 저가법이죠. 재고자산 취득 지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어느 게 더 보수주의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는 게 이익이 작게 나오죠. 우발 손실은 이익, 우발 이익은 회계 처리 안 한다. 물가 상승할 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크게 나오죠.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후입선출법, 이익이 작게 나오죠. 후입선출법이.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보수주의. 감가상각 초기에 정액법이요, 정률법이요. 정률법이 비용이 크게 나오죠. 정률법이 비용이 크게 나와요. 감가상각 초기에는 비용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정률법. 장기간의 공사 수익을 진행기준이요, 완성기준이요. 수익인식을 늦게, 완성기준. 이게 보수주의죠. 장기할부 판매 수익인식을 판매기준이요, 해수기일 도래기준이요. 판매기준은 판매할 때 전액을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해수기일이 도래하면은 할부 약정일 있죠. 할부 약정일에 돈을 수익 인식하면은 수익이 천천히 인식되죠. 그래서 여기는 보수주의. 완전 공시원칙. 정보 이용자의 표시를 완전 정보는 총액 표시예요, 순액 표시예요. 총액 표시가 원칙이다. 재무제표의 측정. 가격이 얼마냐? 가격. 그래서 재무제표 측정이란 것은 가격이 얼마야? 가격이 얼마야? 인식이란 것은 언제 회계 처리할 거냐? 그래서 인식과 측정이 있는데 인식은 언제예요? 언제 회계 처리할 거냐? 그래서 2024년이냐? 2025년이냐? 그게 인식이고 측정은 가격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죠. 취득원가는 최초의 취득원가다. 최초의 취득가격. 공정가액. 공정가액은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하는 경우 유출되는 현금 또는 현행원가. 기업의 사용가치, 특유가치. 어떤 기업이 자산을 사용에 따라 유입되는 현금, 사용가치죠. 뭐 1차년에 100원, 2차년에 300원 이런 게 사용가치. 순실은 가능가치. 예상되는 처분가에서 처분 비용을 뺀다 이거. 재고자산 평가시 저가법. 대손충 처분가에서 처분 비용을 뺀 금액. 순실은 가능가치. 장부가는 취득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거. 예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을 빼는 거. 이런 게 장부가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핵의 원리의 핵의 이론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